네, 2023년 5월 5일 비오는 어린이날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재명과 박광호는 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지 못하는가. 두 사람은 말장난으로 윤 대통령과의 면담을 거절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쭉 분석을 해봤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전략사령부를 동원해서 북한을 응징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듣는 게 고통스럽지 않았겠나. 그리고 거짓 뉴스. 그것이 고통스럽지 않았겠나.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일단 뉴스부터 보겠습니다. 박광원 민주당 원내대표 입장문을 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하루속히 야당 대표와 먼저 만나 국가위기의 극복 방안을 논의하시는 것이 순리다 라고 그랬습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는가 하면은 이진복 정무수석이 지난 5월 2일 날 박광원 씨가 원내대표가 됐죠. 그 예방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대통령은 여야 원내대표와 만날 의향이 있다. 여야 원내대표 만남 시 부르면 대통령은 올 수도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바로 기자들이 질문이 들어가죠. 이재명 씨는 안 부르나? 당대표인데. 그러한 질문들을 하니까 강릉법원에서 한 민노총 간부가 분신해서 숨이 졌죠. 그 장례식장 서울대병원에 갔던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께서 야당 대표를 만나는 것이 어렵다면 원내대표와 만나는 것도 괜찮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나는 안 만날 테니 박광원 씨가 만나라 그랬는데 박광원 대표가 딱 잘라 거절했습니다. 왜 이랬을까요? 왜 이랬을까요? 지금 윤 대통령은 미국 갔다 오고 난 다음에 국무회의에서 한미 간의 안보동맹이 이런 것이다 설명을 했고, 또 기자단을 만나서 중국이 아무것도 안 하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북한 핵 억제를 위해서 이런 걸 했다라 그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날 저녁에 여당 국회의원들을 만나가지고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성과는 이거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은 특별히 공격을 못하고 있어요. 뭐 구력 외교 뭐 어쩌고 하다가 좀 발빠른 해석들, 저도 좀 빨리 해석을 해드렸지만 그런 것들이 나와서 그런지 힘을 잃어 그런지 비실비실하고 있습니다. 이 한미 정상회담은 사실 몇 차례 다시 곱씹어 봐야 될 것 같아요. 조현동 씨가 새로운 미국 대사로 갔죠. 그가 미국 CSIS 대담에서 이 한미 정상회담을 조금 더 설명을 했습니다. 그 중에 주목되는 게 워싱턴 선언이었는데, 이거는 미국이 다른 나라와 한 적이 없는 전례 없는 선언이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핵 협의 그룹, 뉴클리어 컨설터티브 그룹, 유럽하고는 뉴클리어 NPG를 맺었는데 우리는 NCG를 맺었죠. NCG라는 새로운 메커니즘을 만들었다. 이는 매우 예외적인 것이다 라고 본인이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53년에 체결한 한미 방위 조약이 진화한 것이다. 진화는 뭐냐? 핵무기를 포함한 걸로 진화했다. 그러면서 유럽이 갖고 있는 핵공유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그거는 60년대, 70년대 당시 유럽을 반영한 그때의 스타일이고, 지금 NCG는 2023년 스타일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쿼드에 참여하겠다라고 했고, G7 회담에서, G7 정상회담에서 지금 아시아 국가는 일본밖에 없지 않습니까? 한국을 참여시켜서 G7을 G8으로 확대해야 한다면 뭐 그건 땡큐 베리 마치다. 근데 내가 결정할 건 아니고 G7에서 결정한 것인데 그렇게 해준다면 우리로서는 땡큐 베리 마치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럼 이번 G7 회담에서 한국을 포함해서 G8으로 정상회담을 확장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핵공유를 다시 한번 좀 봐야 되겠습니다. 핵공유를 했던 나라는 현재는 벨기에,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터키는 띠리끼라고 그러죠. 5나라지만 그 이전에는 캐나다가 포함되어 있었고 또 그리스도 들어와 있었습니다. 영국, 프랑스는 스스로 핵을 갖고 있는데 사실 영국도 미국의 핵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는 5나라, 캐나다 6나라, 그리스 7나라, 영국 8나라, 8개 나라가 미국의 핵을 갖고 있었고 그 외에도 스페인도 갖고 있었고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핵 공유를
이 핵을 공동으로 사용한다는 개념은 8나라가 갖고 있었습니다. 영국은 92년에 미국의 핵을 가져가게 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자기네 핵만 갖고 있는데, 자기네 핵이라는 게 미국이 만든 트라이던트 SLBM입니다. 영국은 핵무기를 만들지 않아요. 미국이 만든 핵무기를 SLBM을 갖고 와서 자기네 전략원잠에 탑재하는 걸로 갖고 있고요. 영국은 ICBM도 없고 비행기에서 투하하는 핵폭탄도 없습니다. 프랑스는 거기도 역시 SLBM 위주로 갖고 있고 핵폭탄 정도는 있는 걸로 아는데 ICBM은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캐나다 같은 경우는요, 1984년까지 미국의 핵탄두 핵폭탄을 배치했는데 이걸 84년도에 다 빼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지금도 있어요. 이건 요즘 이제 북미 사령부 노스 아메리카 커맨드, 노스 커맨드로 확대가 되는데, 과거에는 북미 방공사령부, 노스 에어 디펜스 커맨드, 그래서 노라드라고 있었거든요. 노라드에서 캐나다까지 관리해라 라고 하면서 84년도에 미국 핵을 빼는 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가 미국 핵을 공유를 하고 있었는데 그리스도 이걸 빼냈죠. 그리스에 핵이 있을 때 상당히 문제가 됐던 게, 그리스하고 터키 사이에 에게해라는 지중해의 작은 바다가 있죠. 거기에 조금 더 터키 쪽 남쪽입니다. 터키 남쪽에 키프로스라는 섬이 있는데 거기가 그리스계하고 터키계가 있으면서 서로 지금 분단국가 상태예요. 이 터키가 오스만 투르크 시절에 그리스를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스만 투르크가 1차 대전에 패배하면서 그리스를 독립을 시켜주게 되죠. 그때 독립 조건이 거의 모든 섬, 터키 연안에 있는 거의 모든 섬은 다 그리스가 갖는다, 그런 조건으로 그리스가 독립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터키를 한번 가봤는데 터키 해안에서 불과 1, 2km 떨어진 섬들이 다 그리스 거예요. 키프로스는 터키 남쪽, 남서쪽으로 있는 상당히 큰 섬인데 그 섬도 그리스계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터키계 주민들이 많으니까 터키로 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로부터 독립하겠다고 해서 그 나라가 분단돼 있죠. 그래서 63년, 64년 키프로스가 이 터키로부터 독립하기 위한 전쟁을 한참 벌였을 때 그걸 터키가 지원하고 그리스가 지원하니까 그리스는 자국에 배치된 미국의 핵무기로 터키를 때리려고 하고, 터키도 자기네 땅에 있는 미국의 핵무기로 서로 때리겠다라고 하면서부터, 그러면서부터 이제 문제가 되면서 모든 유럽에 있는 핵무기는 미국 대통령이 허가해야만 사용한다,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그리스 거는 현재 빼낸 상태입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미국의 핵 전략에 관한 보고서를 보다 보니까 미러 간의 뉴스타트 합의에 의해서 양국은 1400여 발의 핵폭탄과 핵탄두만 보유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1500발이 안 됩니다. 그러한 핵폭탄은 비행기에서 투하하는 게 있고, B-71, B로 시작되고, 그 다음에 핵탄두는 월헤드이기 때문에 W로 시작됩니다. 이런 핵탄두들은 미국의 미니트맨 ICBM이죠. 거기에는 한 발을 올라갈 수도 있고 두 발을 올릴 수도 있고 핵탄두를 세 발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SLBM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은 트라이던트인데 거기에는 12발, 14발 또는 한 발 다탄두인데 여러 가지로 올릴 수가 있습니다. 미국이 보유한 ICBM과 트라이던트 수도 대충 정해져 있고, 핵탄두, 핵폭탄 합쳐서 1500발을 넘지 못합니다. 현재 미국이 핵공유를 위해서 유럽에 배치해 놓은 밤 계열의 핵폭탄은 150여 발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미국이 한 1500발 정도 핵폭탄을 갖고 있는데 미국이 유사시에 러시아를 때려야 되는 전략 목표가 한 500개 됩니다. 근데 그게 발사했을 때 사고로 안 나갈 수도 있으니까 두 발씩 하게 되면 1000발의 핵탄두와 핵폭탄이 필요합니다. 이 러시아를 때리는 핵폭탄과 핵탄두 중에 이게 150발이 유럽에 배치되어 있는 것도 포함되는지 아니면 그것이 제외되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의 정론이 깊어졌을 때 유사시 중국을 때려야 하는 미국의 전략 목표가 한 150개 되죠. 그래서 거기에 두 발씩 꽂아 넣으면 300개 적어 나갑니다.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 목표를 제거하기 위해서 미국은 1400개 중에서 1300개 플러스의 핵폭탄과 탄두를 써야 됩니다. 정확한 수는 미국의 비밀이니까 알 수가 없고,
이것저것 대충 빼고 나면 여유가 한 60발이 남습니다. 60발이 북한이 핵장난을 했을 때 북한에 꽂아 넣을 수 있는 미국의 핵 전력입니다. 사실은 적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한미 관계에서 더 따져야 되고, 그 60발밖에 안 되는 핵폭탄과 핵탄두를 대한민국이 메꾸는 방안을 논의해야 됩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국은 미국으로부터 SLBM을 구입해서 자기네가 사용하면서, 그 다음에 자기네가 갖고 있던, 자기네 땅에 배치했던 미국의 핵 무기는 다 철수를 시켰습니다. 이게 이제 유럽식 핵공유고, 우리는 1990년 비핵화 선언을 하면서 대한민국에 있던 모든 핵무기를 다 가져나갔습니다. 다시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 이거는 또 세계 질서의 재편, 냉전 때 체제를 깨면서 한 거기 때문에 상당히 이게 불편하죠. 지금 유럽 5개 나라하고 미국은 NPG라고 해서 핵 공유를 어떻게 할 것이냐 협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우리는 미국과 NCG를 만들었죠. Nuclear Consultative Group. 미국은요, 나토 동맹군은 나토 Alliance Forces. 원래 동맹이란 단어는 Alliance Forces예요. 근데 한미 동맹군은, 한미 연합군은 뭐라 그러냐? Combined Forces라고 그래요. Allied란 말은 잘 안 썼어요. 그리고 미국은 2차 대전 때는 연합군을, 1차 대전 때는 연합군을 Allied Forces라고 그러고, 2차 대전 때는 United Forces라고 했어요. 그래서 연합군을 United Nation, 연합국, 그게 나중에 커져서 UN이 되는 겁니다. 미국이 이렇게 용어를 같은 역할을 하는 건데 조금 바꿉니다. 그래서 한미연합군은, 한미연합사는 ROK-US Combined Forces. 그래서 CFC라 그러죠. 그것처럼 이제 한국과 미국이 핵 무기 사용할 때 협의하는 거는 NCG로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지금 왜 박광원이나 이재명이 윤 대통령을 못 만나느냐? 이거는 워싱턴 선언을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워싱턴 선언에 상당히 재밌는 게 많은데, 제가 이제 안보를 해놓은 관점에서 눈에 띄는 거는, 뭐 동맹의 의미를 정의하고 난 다음에 양쪽 대통령은 방위조약에 따른 연합방위 태세를 유지한다는 공약을 가장 강력한 언어로 확인한다. 그리고 한미 양국은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노력한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대한민국에 있는, 평택에 있는 미 육군 부대, 오산에 있는 미 공군 부대가 인도태평양 유사시 출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마 바로 출동은 못하고 일본을 거쳐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대한민국은 유럽 전체를 커버하는 미국의 기지가 됐다. 그런 얘기고요. 그렇게 하는 만큼 한국과 미국은 연합방위로 대한민국을 확실히 지킨다는 걸 서로 확인했다는 거고, 그리고 한반도에 대한 모든 가능한 핵무기 사용의 경우 미국과 한국은 이를 협의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했고, 이러한 협의를 촉진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건실한 통신 인프라를 유지하기로 했다. 건실한 통신 인프라.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이 비행기 타시면 아시겠지만 워싱턴까지 한 12시간 걸리잖아요. 13시간 걸리잖아요. 그 사이에 뭐 ICBM을 쏴도 한 1시간 날라오니까 바로 통신을 해야 되는데, 한미 간의 핫라인을 도청이 안 되는, 그리고 그 한미 대통령뿐만 아니라 합참 의장 간, 또 중요한 부대 간, 이걸 연결한다는 거죠. 이런 핫라인 부분이라서 이건 상당히 의미 있는 겁니다. 그리고 NCG를 만든다고 했고, 그 다음에 한반도의 핵억제 적용에 관한 연합 교육과 훈련 활동을 강화한다. 네. 이제 북한이 핵을 쏠 조짐을 보이면은 한미가 바로 작전을 들어가는데, 그 작전을 짜야죠. 어떤 작전을 할지. 그 작전을 짜는 거고, 그게 이제 교육에 가까운 거고, 어떻게 짜야 되는지 우리는 모르니까 미리 가르쳐 주죠. 그리고 그거를 익히는 훈련을 한 다음에 그 시나리오대로 하는 게 연습입니다. 이걸 매번 연습하겠다. 연합 교육 및 훈련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 그랬고, 그 다음에 핵 유사 시 기획에 대한 공동의 접근을, 북한에서 핵을 쏘거나 중국이 위협을 가했을 때 이 양쪽이 어떻게 핵사태에 대응해야 되는지 그런 거를 익히기 위해서 시뮬레이션을 양쪽이 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은 핵을 포함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확장 억제를 대한민국에 제공한다. 그 다음에 미국의 전략자산, 전략원장 같은 거죠. 그것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확장 억제를 보여줄 것이다 라고 한 후, 확장 억제 전략협의체를 상설협의체로 강화한다. 그 다음에 제가 눈에 확 띄는 건 몇 차례 강조했는데, 한국의 새로운 전략사령부와 한미연합사령부 간의
역량 및 기획 활동을 긴밀히 연결하기 위해 견고히 협력한다. 이제 지금 우리 군에서 전략사령부를 만들려고 그래요. 간단하게 말하면 공군에 있는 미사일 방어사령부하고 육군에 있는 미사일 전략사령부를 합쳐서 북한이 쏘는 미사일을 막고 북한을 우리 미사일로 착살을 내는 전략사령부. 거기에는 현무 5, 4, 3, 2 등이 들어가죠. 그다음에 에이타킴스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팩3, 사드, 천궁이 들어가는 거죠. 이 전략사령부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 미국은 한국에 주둔한 미국은요 이 전략사령부 기능하는 부대가 없어요. 우리 공군으로 얘기하면 우리 공군에서 제일 센 게 F-35, F-15 비행단, 그다음 F-16 비행단이거든요. 주한미 공군은 F-16 비행단 2개밖에 없습니다. 공군력만으로 보게 되면 한국에 있는 공군력은 한국 공군이 훨씬 세고요. 미 육군은 미 2사단이 있는데 미 2사단의 규모는 1개 여단밖에 안 됩니다. 사단 사령부만 있을 뿐이지 원래 3개인데 하나는 미국 돌아가서 해체가 됐고 2개 남았는데 하나는 해외 파병이 되면서 1개만 주둔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1개의 여단이 화력이 에이타킴스도 갖고 있고 이제 지원하는 부대를 포함해서 헬기 공격 부대도 있고 2사단과 8군의 예하 부대로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여단 자체는 스트라이커 부대로 굉장히 기동력이 좋지만 우리 한국 육군의 7일 기동군단 플러스 항공작전사령부를 합치면 결코 세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주한미군이 동원할 수 있는 전력보다는 한국군이 동원할 수 있는 힘이 센데 그 중에 핵심은 누가 뭐라도 아까 말한 대로 전략사령부인데 일일이 전략사령부가 가동을 하는 거 방법을 우리는 모르잖아요. 미국은 언제 전략사령부를 강행, 그건 한미연합사와 합의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활동에는 미국의 전략사령부와 함께 수행하는 새로운 도상훈련을 한다. 미국은 인도태평양사령부와 아까 말한 북미사령부, 남미사령부, 유럽사령부 등 전 세계를 관할하는 지역 통합전투사령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송사령부, 전략사령부, 그 다음에 등등 이렇게 특수작전사령부 해갖고 전 세계를 상대로 특수한 작전을 하는 작전사령부를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게 전략사령부, US Strategic Command, 줄여서 STATCOM이라고 하는데 이건 뭔가 하면은 미 공군에서 제8공군이 핵미사일을 갖고 있죠. ICBM. 그 다음에 미 해군에서 잠수함 부대가 SLBM 갖고 있죠. 그 다음에 미 공군에서 전략 폭격기 비행단이 핵폭탄을 갖고 있죠. 이러한 핵무기를 갖고 있는 부대. 그 다음에 유사시 또 해병대와 육군도 가질 수 있으니까 육군과 해병대에서 핵무기를 다뤄야 하는 부대까지를 통합 지휘하는 부대가 전략사령부입니다. 미국의 핵전략을 다루는 전략사령부하고 대한민국에서 이번에 만들려고 하는 한국의 전략사령부가 함께 뭔가를 작전하는 것을 도상훈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과의 핵전쟁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걸 뜩뜩 올리면은 상당히 북한은 스트레스를 받고 또 북한에 하고 이재명이는 경기지사 시절에 북한에 스마트팜 지어준다고 쌍방을 통해서 지원하고 지금은 이화영이가 오리발 내밀고 있지만 그런 작자들이잖아요. 북한하고 내통하는 자들이 이 얘기 들으면 북한에 알려줄 수도 없고 또 북한 의견을 전달할 수도 없고 상당히 고통스러워서 저는 피했다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미국 의회에 갔을 때 윤 대통령이 저는 검사 시절 롤 모델은 law and order, law는 법이고 order는 질서인데 거기에 나오는 애덤 쉬프 검사가 자기의 롤 모델이었다. 굉장히 유능한 검사로 나온 모양이죠. 그래서 그렇게 쭉 얘기하고 나서 뭐라는가 하면은 의회 허위 선동과 거짓 정보로 대표되는 반지성주의는 민주주의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법의 지혜마저 흔들고 있다 그랬습니다. 허위 선동과 거짓 정보. 지금 민주당이 거짓 정보와 허위 선동을 많이 했죠. 지금 가장 예를 들면은 청담동에서 윤 대통령 한동훈이 김현장 변호사와 술을 먹었다. 거짓 선동이죠. 거짓 정보이죠. 그것뿐만입니까? 이번에 민주당에서 여성으로서 비대위원장 했던 박지원 씨인가? 그 양반이 얘기했잖아요. 짤짤이 발언했던 누구예요? 그 국회의원 법무관 출신. 그 친구는 왜 징계 안 하냐? 민주당은 국힘당은 태용을 징계한다 그러는데 이게 뭐냐 그러는데 그렇게 거짓말들을 하는 사람들. 이게 뭡니까? 반지성주의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으로 기본적으로 윤 대통령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들이 전체주의 세력과 북한 같은 자들하고 쉽게 통할 수 있죠. 전체주의 세력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부정하면서
마치 자신들이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인 양 정체를 숨기고 위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랬습니다. 네. 양이원영 보십시오. 윤미향 보십시오. 지금 할머니, 위안부 할머니 지원한 돈 빼내갖고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살면서 민주주의를 위장해서 인권 운동가, 민주주의 운동가를 위장했습니다. 그러한 자들이 지금 민주당에 부글부글 하고 있습니다. 양이원영 탄핵 운동가, 그 다음에 김재남, 지금 뭐 원자력 안전재단 이사장 하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 네. 민주주의를 이용해서 민주주의 인권 운동가인 척하면서 반지성주의, 허위선동, 거짓을 했던 자들이죠. 거기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딱 의회 연설에서 나는 우습게 본다. 그들은 나의 적이다 규정해놨습니다. 대장동 게이트라든지 법카 게이트를 보게 되면 이재명은 이런 사람에 해당되죠. 안 나면 좋겠지만 아예 배제를 했는데 박광원이도 못 가는 거예요. 가면은 말려들 것 같으니까. 이런 설명 들으면 못 견디는 거죠. 그런 설명 듣고 북한하고 또 어떻게 또 얘기를 전달하겠습니까? 이재명과 박광원이 윤 대통령 면담을 거절하는 건 전 이것 때문으로 봅니다. 한미 전략사령부, 이제 미국의 전략사령부, 한국의 전략사령부, 앞으로 북에 응징하는 계획을 짜야 됩니다. 그들은 이걸 듣기 어려워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저희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